아마 올해 매출을 막 100억에 넘는 단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작년에 73억 매출이었는데 나중에 경영이 어려워지셨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당장 가서 딱 돈을 받고 넘어가지, 제발 나중에 어려워지지 마시고 나 빚쟁이 되면 아무도 나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융자를 하거나 정부의 보조 예산을 활용하기도 혼자서 떨어져 계신 것보다는 공동 영농을 하시는 게 심사에서 가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 7천 정도 투자금에 한 27개월에서 30개월 정도 3년 안에 이 시설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되는 거고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걸로 생산량 계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국반장입니다. 전국 50여 곳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대표님에게 농업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 들어봤는데요. 연매출 70억까지 올린 대표님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혼자 농사를 짓는 게 왜 위험한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상세한 노하우까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보통 이렇게 2층 형태로 60평 정도 이제 설치하는데 초기 비용이 한 2억 7천 정도 들어간 경우가 있고, 작년에만 스마트팜을 신규로 18개 정도 설치를 했고, 처음 스마트팜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 농사가 아직 익숙치 않았을 때 생산량을 기준으로 2억 7천 정도 투자금에 한 27개월에서 30개월 정도 3년 안에 요 시설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는 농업용 전기 비용이랑 모종 양액, 요 바질 포장해서 하는 물류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신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규모의 스마트팜을 내가 자가 용농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시설 비용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좁은 공간을 확보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서 기존의 수직 시설이 이렇게 1층 형태였는데 2층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놓은 거고요. 전기비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작물이 작을 때는 이렇게 LED가 좀 앞으로 갈 수 있게 구조적으로 돼 있고, 사람이 수확을 하거나 이제 작물이 많이 컸을 때는 뒤로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거는, 저도 가로로 단 쌓는 스마트팜을 이제 다년간 운영을 했었었는데 원통형도 그렇고 아쿠아포닉스, 그 다음에 분무 수경도 다 마찬가지. 일단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포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특히 바질 같은 키가 많이 자라는 작물들은 한번 이렇게 모종 이식한 다음에 수확을 시작을 하면 연작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수확을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만 뭔가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이게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 자가 육묘를 좀 하고 나서 많이 키운 상태로 여기 오면 한 일주일 이내에 이제 첫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제 수확을 굉장히 대량으로 한 상태거든요. 근데도 벌써 이만큼 자라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이틀 3일 기다리면 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배관이 크고 길어지니까 물탱크랑 가까운 쪽이 양액이 먼저 공급되고, 대부분 수직 스마트팜이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직접 관수를 하니까 양액을 하나 메인 통에서 만들어서 제일 위에서 이제 양액을 공급을 해주기 시작하면 그 위쪽에 있는 식물들이 먼저 양액을 섭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양액을 먼저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잘 안 자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단연간 계속 R&D를 해서 위에 있는 양액이 새로운 양액을 잘 공급을 받으면서도 분무 수경할 때 저는 노즐이 계속 막혔었어요. 근데 그런 노즐이 막히는 문제 없이 직접 관수 형태를 띠면서도 새로운 양액을 다 골고루 공급도 받을 수 있고, 메인 양액 탱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가까이 있는 곳이랑 동시에 이렇게 관수가 되도록 기술 개발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잘 키울 수 있게 됐고, 여기 CO2 공급도 타이머를 맞춰놔요. 다른 스마트팜이랑 이제 마찬가지로 가습기랑 LED 크고 끼고 다 ICT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층 형태로 60평 설치하시면 아까 그 전기비랑 이런 거 제외하고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이상 이제 순이익이 나실 텐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장소에 대한 임대료나 대출받은 이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장소가 있고 내가 자가 영농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걸로 생산량 계산이 돼 있습니다. 60평을 전부 다 채웠을 때 아니면 딱 요 정도 시설만? 요 정도 시설이 60평 기준으로 한 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60평 기준으로 요거를 하나의 모듈이라고 단위를 두면 이제 요런 게 한 8개 정도 들어갑니다. 혹시 추천하는 지역이나 지목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본사에 있는 김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포의 다양한 지역에 이런 좀 유휴 창고 시설들이 있고, 저희 본사 근처에 좀 모여 계셔야 저희도 좀 생육이 잘 안 될 때 빨리 가서 도와드리기도 좋고,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직영 농장을 늘리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투자도 유치하고 있고 융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납품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저희 직영 농장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있고, 다만 실제 일을 도와주시는 임직원분들 숫자가 저희도 유한하고 융자를 무한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품 의뢰받는 농산물 수량에 모자른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딱 그 정도 TO만 다른 분들이랑 같이 식물공장 설치해서 공동영농하자, 지금은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올해 매출을 막 100억에 넘는 단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작년에 73억 매출이었는데 내부에서 전국적으로 막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됐을 때 어쨌든 영농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관리를 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유통도 어느 정도 일정 지역에 모여 계셔서 지금 한번 건품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품해서 모이는 이 시간이랑 이런 거 계산하면 아무리 멀어도 이제 충청권까지가 저희의 지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확해서 네. 하는 데까지 그 순서를 유지하려면 최대 얼마까지 아주 신선한 거 유지되는 거는 딸기랑 비슷하게 한 3일 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질이 온도에 민감해서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운반 도중에도 시들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지역이 좀 저희 김포 본사 쪽으로 모여 계시면 이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60평대에 이런 건물을 지으면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샌드위치 판넬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온도는 유지를 잘 해줄 수 있으면 비용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전기 비용이. 생각보다 식물 공장에서 이 LED로 소모되는 전기 비용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온도 유지에 전기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샌드위치 판넬을 얇은 3T를 하셨더라도 아주 꼼꼼하신 대표님들은 틈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거를 다 코킹을 하셔서 틈새를 막아 놓으면 확실히 전기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게 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그냥 싱서를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그 전기비를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놓은 거죠. 협력용가는 대부분 이런 식물공장, 판넬형 식물공장인가요?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나요? 이종글린 상가에는 지역이랑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어서 상가에 설치된 케이스도 있고 지하에 설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계농분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수직 타워를 설치해서 그 LED 없이 자연광 가지고 농사하셨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이 비닐하우스 쪽에서 덜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하는 게 여름이 더 쉬워요? 겨울이 더 쉬워요? 관리는 뭐 사시사철 다 동일한 난이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생산량 차이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칼슘이 부족해도 노래질 수 있고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노래질 수 있고, 사실 원인은 다양한데 겉에 보이는 증상은 유사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재배사 분이시라면 메인 양액 탱크도 양액을 채취를 하실 거고, 여기 밑에 남아있는 양액도 또 채취를 하실 거고, 미디어에 혹시 병충해가 있진 않아 그것도 채취해서 검사를 맡아보실 거고, 여기 노라진 잎의 조직도 채취해서 또 검사를 의뢰를 하실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이 좀 이렇게 유추가 되면 연면 시비를 똑같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하시는 분이 생산량이 많이 높고 처음 농사하시는 분이 좀 생산량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생산량이 많으신 분과 못하시는 분의 그 수치 차이. 좀 서투신 분들은 한 주당 하루에 팔 수 있는 무게가 3g 정도로 보고 있고, 다른 종자긴 하지만 잎이 좀 크게 크는 거를 잘 키웠을 때는 하루에 한 4.5g 이상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제 직접 관주를 하면 양액이 위랑 아래랑 다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관주, 특히나 파프리카나 딸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개별 관주를 해야지 골고루 잘 크니까,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메인 양액은 한 큰 배관을 통해서 직접 관주 형식으로 쭉 크게 떨어져서 노즐이 막히거나 이럴 위험은 없는데, 내부에 안에 구조적으로 새로 유입되는 양액이 각 주마다 계속 유입이 되게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직접 관주를 기반으로 한 이제 개별 관주를 노즐 없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육묘를 한번 식재하면 수확 기간 얼마나 됩니까? 한 3달 정도 가고, 처음에 육묘 식재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첫 수확하고, 그 다음에 한 3달 정도는 연작하고 육묘 다시 새로운 모종으로 식재하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노드가 생기는데 요 밑에 세입을 좀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커서 또 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꼭지 부분을 따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렇게 따고 나면 요 잎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남은 거가 다시 자라나서 나중에 또 세입이 돼서 더 새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반복해 주는 게 제일 기본이고, 수영을 좀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을 가지고 수확을 하시는 게 실제로 생산량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재배사님의 역량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물들 가능한가요? 네, 어제도 루꼴라 납품을 했거든요. 동일시설에서 여러 가지 키울 수 있고, 딸기도 잘 키우고 있고, 지금 방울키무토도 키우고 있는데, 당장은 뭐 이렇게 공개하고 막 납품하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트레이는 앞면이라는 거 사용하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전 단계 과정들이 있어요. 침지를 미리 다 마친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파종하시는 게 오늘 체험해 보실 과정이고, 떠서 이 앞면에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너무 위로 올라오면은 빛을 너무 세게 되면 소리가 나면 소리가 타버리거든요. 옆쪽에 붙이는 거예요.
LED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 있거든요. 라이트를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킬 수 있고, 외기팬도 이렇게 딱 켰다 돌릴 수 있고, 내부에 이제 가습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스마트팜 기능들은 다 그대로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분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라면서 서로들 부딪히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쪽으로 좀 옮겨줘서 서로 사이 간격을 좀 넓혀주고요. 스마트팜에서는 회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노지 모종 구할 때처럼 아주 작은 거를 이식을 하게 되면 그게 큰데 기다리는데 한참 걸리고, 식물이 작을 때는 필요로 하는 이제 생장 요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키운 상태로 스마트팜에 이식이 되거든요. 스마트팜이 수익화가 되려면 이렇게 거의 큰 모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 양액 공급기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온습도 센서를 또 따로 이렇게 달고 있고요. 혹시나 물이 넘치는지, 그리고 물탱크 내부의 수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센서를 다 따로 둬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밸브들 같은 경우도 압력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따로 체크를 하고, 양액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농도를 조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에서 한 3달 정도는 계속 수확만 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작에 적합할 정도로 크려면 모종을 이식을 했는데 첫 수확까지 기다려야 되면 그것도 사실 매출 공백기잖아요.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는 굉장히 많이 큰 상태로 이제 수직 스마트팜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우는 기간이 보통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늘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 회사도 공동영농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육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혼자서 떨어져서 농사를 시작하시기보다는 뭐 모임체를 만드시든 협동조합 형태를 고민을 하시던 모여서 농사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항상 권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금융을 활용하기나, 금융이라 하면 여기에서 융자를 하거나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보조 예산을 활용하기도 혼자서 떨어져 계신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모여서 공동 영농을 하시는 게 당연히 심사에서 가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로는 규모화의 문제일 텐데 어떻게 생산량을 늘릴까라고 고민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같이 농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치 회원분들이랑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전통적인 이게 도매시장 시스템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수량도 있어야 되고, 내가 브랜딩하고 올라가는 기간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이 내가 과연 소규모로 생산을 하는데 부부 둘이 농사 짓는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몇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노동력 문제를 좀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초안을 좀 잘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농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정부 국가 기관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기관이 목표로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보조 사업은 쓰라고 주는 돈이죠. 사업 공고문만 보시면 이 사업은 무슨 목표로 진행합니다,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은 넷제로 탄소 절감 이런 게 좀 이슈죠. 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어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계획하시는 영농 계획이든 사업 계획이 그런 넷제로와 조금 연관이 있으신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대표님들이 이제 하시는 사업을 아무리 좋게 보시더라도 예산이 없는 데에서 도와주시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어디에다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보통 아마 귀농귀촌을 하시면 주무관님들을 제일 많이 마주치실 거예요. 그냥 주무관님들한테 저희 이번에 농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희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해요 얘기를 하시면, 주무관님들은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고 막 위에 얘기를 해보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예산 없어 이러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뭔가 지원을 요청하시고 그게 관철이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원래는 주무관님한테 뭔가 공문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문 형식으로 이제 써서 보고를 드리고, 담당 부서에서 뭐 농정과에서 올려주셨으면 농정과 과장님한테 올라가고, 그게 김포시 농업교실센터 소장님한테 올라가고, 그게 또 김포시 예산안에 또 올라가서, 그게 김포시장님이 예산안을 만드시면 그 시장님이 올린 예산을 가지고 예산위원회 때 시의회 위원님들이 또 각 당으로 또 양당 나눠주셔가지고 막 이게 예산이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겠죠.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어렵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김포시에서 뭐 강소농 모임체를 하나 만드셨다 치죠. 그러면 우리 강소농 모임체가 김포시 김병수 시장님과 면담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농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교육을 더 받고 싶고 교육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배경을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필요한 공문 양식을 만들어줘 이러면 잘 만들어주거든요. GPT가. 비서관실도 얘기하시고 시의회도 얘기하셔서 이 양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안은 김포시청에서 짜시겠죠. 그리고 김포시청에서 짠 예산이 과연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강소농 하시는데
되는데 여기에 교육 예산을 우리가 더 해줘야 돼? 이렇게 할 때 시의회에 이거는 교육 예산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시면 시장님이 올리신 교육 예산 더 줍시다 하는 예산안을 잘 받아들여 주시겠죠. 그러면 조금 진행이 빠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통 시위원님들이랑 또 관계가 좋아지시면 아무래도 기술센터 소장님을 만나시기도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 초기부터 특허를 가급적이면 매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진공은 무조건 제조업 위주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융자 신청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조업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종목이랑 업태를 제조업으로 맞추라고 하는 건데 규정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업일 때는 4대 보험 등록되어 있는 정규 근로자가 정규직이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대표이사 1인 기업이어도 대출 심사가 됩니다. 근데 제조업이 아니면 내가 상시 고용 근로자가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5명이 근데 월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대출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조업으로 하셔야 1인 기업이어도 대출이 됩니다. 한도가 중진공 한 기업당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5억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해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밖에 운영자금을 많이 안 주세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2%대 금리니까 금리는 중진공이 제일 저렴한 대신 한도는 많지 않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로 많은 농업회사 법인 대표님들도 중진공에서 시설자금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받는 순간 나머지 융자가 조금 쉬워질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농장에 가셔서 저희 회사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스마트팜이라고 하시면 스마트 기술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양액을 자동으로 공급하시거나 원격으로 ICT 하시거나 그러면 그걸 스마트 기술로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면 혁신 창업 분야 그 융자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격 제어 농장에 달아놓으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가셔가지고 우리 스마트 제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잘 하시면 그쪽에 좀 스마트 기술이나 혁신 창업 분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보증금은 통상 3년 내에 초기 창업자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재무제표가 한두 번 정도 나온다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내가 특허도 매입했겠다, 이공계 석박사 하겠다, 그리고 내가 농업 쪽으로 막 이렇게 나는 뭐 참외를 키우는데 참외 보관 기술 이런 걸 개발했어 이러면 사실 기보가 조금 더 맞으시는 거고 신용보증기금은 조금 더 매출 위주로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시고 이제 특허 기술에 나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럼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 나는 매출만 있고 이제 사업 계획만 있는 상태다. 이러면은 신용보증기금을 가시는 게 낫고 비즈인포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크롤링해서 주니까 좀 잘 찾으면 좋을 것 같고 탄탄대로 그린대로 나라에서 청년 후계농들 생각하셔서 좋은 거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표님들이 하시는 사업 계획에 이걸 잘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경영이 어려워지셨을 때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당장 가서 딱 돈을 받고 이거 넘어가지 어려워지고 하면 기업 운영하다 하면 빚의 액수가 크잖아요. 주변 분들이 더 이상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발 나중에 어려워지지 마시고 어려워지면 나 빚쟁이 되면 아무도 나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절대 그 과정에 가시면 너무 멘탈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방지혜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요. 농업과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 회사에서 많이 AI가 활용되고 있고 점점 사무직에서는 자리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향후 인류가 1차 산업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식량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좀 농업 쪽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작물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엽채류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류이고 금방 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작물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몰랐던 모든 농업에 대한 지식을 농축시켜서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밟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경영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 이렇게 실습할 수도 있는 시간도 주시고 실제로 스마트팜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셔가지고 되게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뛰어드실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1, 2년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저도 충분한 농업적 교양이랑 지식 소양을 쌓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창업의 현실과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정부 지원 제도와 용자 활용법은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양질의 스마트팜 현장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수의 교육이 접수 중이니 스마트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농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농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